신조협력 사랑은 금기를 부수고 인간은 운명을 찢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오랫동안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작품을 가져왔어요. 무협소설 하면 빠질 수 없는 이름 김용.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이라는 감정에 충실한 작품 바로 신조협력 신티오 캐리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작품은 단순한 무협소설이 아니에요. 읽으면서 몇 번이고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무공 대결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버티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영상은 꽤 깁니다. 한 1시간 정도 갈 것 같은데요. 그냥 편하게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들어주세요.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파트 1. 이 작품이 뭔데요? 신조협력은 홍콩 출신 작가 김용진 용, 본명은 차리양 용인데요. 이분이 1959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장편 무협소설이에요. 김용 작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협소설의 거의 모든 클리셰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웅호환, 비무대회, 무림고수, 숨겨진 무공비서 다 이분 작품에서 나온 거거든요. 신조협력은 그 중에서도 사조 3부곡이라 불리는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이에요. 일부 사조 영웅전에서는 곽정이라는 둔하지만 의로운 영웅의 이야기였다면 2부인 신조협력은 그 곽정이 어른이 된 시점, 그의 주변에서 태어난 또 다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양과 양고예요. 그리고 이 작품은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해요. 问世间情为何物之叫生死相续? 세상의 문론이 사랑이란 대체 무엇인가? 사람으로 하여금 생사를 걸게 만드는 그것이란 무엇인가? 이 한 문장이 신조협력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두 사람의 생사를 건 사랑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파트 2. 양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아이. 이야기는 남성 말기에서 시작해요.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이죠. 몽골이 북방을 집어삼키고 금나라가 무너지고 남성은 조금씩 압박을 받고 있는 시대예요. 세상이 혼란할 때 태어나는 아이들은 대체로 불쌍하죠. 양과가 딱 그랬어요. 아버지는 양강. 일부 사조 영웅전에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양강은 금나라 편에 붙어 나라를 배신한 인물로 결국 악인의 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과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매국노의 아들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마저 일찍 잃고 혼자 떠돌던 양과는 결국 도화돼 이르러 곽정 황용 부부를 만나게 돼요. 곽정은 의리의 화신이고 황용은 지략의 여인인데요. 이 두 사람이 양과를 거두어 키우려 하지만 양과는 영리하면서도 반항적이고 자존심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아이였어요. 착한 아이가 아닌 거죠. 황용은 양과에게서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껴요. 아버지 양강의 그림자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양과를 전진교 괜춘지아오에 맡겨요. 전진교는 당시 무림의 명문도교 교단인데요. 거기서 양과를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조롱, 폭력, 그리고 누명, 매국노의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사들은 양과를 차별하고 학대해요. 아무리 총명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게 어디 옛날 이야기만이냐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태어난 집이나 환경 때문에 차별받는 그 억울함. 양과는 그걸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양과는 전진교에서 도망쳐요. 그리고 그가 발을 들인 곳이 바로 고묘쿠메케입니다. 파트 3. 소용력 그리고 금지된 사랑의 시작. 고묘는 종남산 어딘가에 있는 오래된 고분 같은 곳이에요. 속세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죠. 그 안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소용력이 어려운 유. 이름부터 좀 독특하죠? 작은 용 같은 여인이라는 뜻인데요. 실제로도 그래요. 차갑고 투명하고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무언가 강렬한 힘이 있는 여인이에요. 소용력은 고묘파 구무파의 종주, 즉 최고 어른이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속세의 인간관계를 거의 모르고 자란 사람이에요. 손파파라는 늙은 시녀에게 양육됐고 사랑이나 미움 같은 감정에는 서투른 상태였죠. 그런 소용력가 양과를 받아들여요. 제자로 사브지후와 제자듯이. 처음엔 그냥 그런 관계예요. 소용력은 가르치고 양과는 배우고. 그런데 고묘파의 절학, 옥녀심경유 누 신징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무공은 남녀가 함께 수련해야 완성되는 내공이에요. 밀실 속에서 두 사람이 가까이 붙어 길을 주고받으며 수련하는 방식이죠. 숨결이 닿는 거리,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들. 그 공간에서 감정이 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어느 순간부터 양과는 소용력을 사부가 아닌 한 여인으로 보기 시작하고 소용력도 양과를 제자가 아닌 한 남자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세상은 두 사람을 향해 칼날을 세우기 시작해요. 사부와 제자가 어찌 부부가 될 수 있느냐? 무림의 규율이 두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요. 사회의 시선이 두 사람을 찍어 누르죠.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사랑에는 원래 명분이 없잖아요.
세상에 안 된다고 해도 가슴은 뛰는 거잖아요. Part 4 이막수 그리고 첫 번째 위기. 이제 악역이 등장해요. 이마주스리 마초. 이 이름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모초, 슬퍼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이막수는 소용녀의 사형실 흉격 인물이에요. 같은 문파 선배 격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어요. 젊은 시절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배신당한 사랑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막수는 그 극단적인 예시예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증오하는 방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막수는 냉혹하고 잔인한 악녀가 돼요. 고묘파의 비법인 옥녀심경을 탐내고 소용녀를 증오하고 양과와 소용녀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며요. 이막수의 공격으로 소용녀는 한빙두에 중독이 돼요.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상황이죠. 이때 양과와 소용녀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관 속에 함께 들어가 내공 수련을 이어간 거예요. 죽음과 맞닿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함께 무공을 완성해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사랑도 더 깊어지고요. 묘한 장면이죠. 죽음에 가장 가까운 순간에 사랑이 가장 진해지는 역설. 파티, 잘림팔 그리고 신조와의 만남. 이야기는 계속 흘러요. 양과는 다시 곽정 일가와 얽히게 되고 여기서 이 작품 최고의 비극적 장면이 펼쳐집니다. 곽정의 장녀 곽부고후. 이 인물이 또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예요. 아름답고 무공도 나름 강하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지만 오만하고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양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이죠. 격분한 순간 곽부는 칼을 휘둘러요. 그 칼에 양과의 팔이 잘려나갑니다. 제가 이 장면을 처음 읽었을 때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충격적인 방식으로 주인공의 신체 일부가 사라지는 장면이라니. 양과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요. 그 순간 누군가가 그를 받아내요. 바로 신조 신치오입니다. 거대한 독수리예요. 이름처럼 신성한 느낌이 나는 이 새는 그냥 독수리가 아니에요. 마치 인간처럼 영리하고 무공을 가르칠 수도 있는 존재예요. 절벽 아래 인간 세상과 단절된 그 공간에서 양과는 신조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운명을 만나요. 바로 독고구페 두쿠슈바의 흔적을. 독고구페 이름이 좀 센데요. 패배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상대가 없어서 패배를 그리워할 정도로 강한 인물이라는 뜻이죠. 그가 남긴 건법과 비결, 현철 중검 액수엔 티의 종젠, 무겁고 단순한 검, 기교가 아닌 본질로 싸우는 무공이에요. 양과는 한 팔만 남은 몸으로 신조와 함께 이 무공을 수련해요. 고통이 힘이 되고 상처가 무기가 되는 순간이에요. 버려진 아이, 팔이 잘린 청년이 무림 최고의 고수로 거듭나는 여정의 시작이죠. 파트 16년의 약속. 자, 이제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장치가 등장해요. 소용녀는 독을 치료할 방법을 찾기 위해 떠나야 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양과에게 말해요. 16년 후 절정주의 친구에서 만나자. 절정.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감정을 끊는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소용녀는 절벽에서 몸을 던져 사라지고 양과는 그녀가 죽었다고 믿어요. 16년. 이 숫자가 이 작품의 전부예요. 양과는 16년 동안 세상을 떠돌아요.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육무쌍, 공손록, 정영, 나중에는 곽정의 차녀 곽양까지. 이 여인들이 모두 양과를 사랑하게 돼요. 하지만 양과는 단 한 사람만을 기다려요. 소용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6년이에요. 생사도 모르고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절정에서 기다린다는 말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랑은 대체되지 않는다. 이게 이 작품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16년이라는 시간이 그걸 증명하죠. 파트 7 신조협의 탄생 양양성 대전투. 16년을 떠돌면서 양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한 팔이 없는 채로 현철 중검을 들고 신조와 함께 무림을 누비는 그는 이제 신조협 쉔티어카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신조협, 신성한 독수리를 거느린 협객. 그리고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양양성 샹 양천 대전투예요. 몽골군이 남송의 핵심 방어선인 양양성을 공격해요. 이 성이 뚫리면 남송은 끝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양양성이 함락된 후 남송이 멸망하거든요. 곽정은 이 성을 지키는 충신으로 싸우고 있고 몽골 최강의 고수 금륜법왕진 룬파왕이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양과가 나타나요. 현철 중검을 들고 신조를 옆에 두고 한 팔로. 이 전투 장면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묵직한 칼이 폭풍처럼 휘둘러지는 장면, 신조가 하늘을 날며 돕는 장면, 양과가 금륜법왕과 정면으로 맞붙는 장면.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그 화려함이 아니에요. 양과는 왜 싸우는 걸까요? 복수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그는 지키기 위해 싸워요.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매국노의 아들이
세상 모든 차별을 받고 자란 아이가 결국 나라를 지키는 영웅이 된 거예요. 이 순간 양과는 드디어 어른이 돼요. 88 절정에서의 기적 같은 재회. 16년이 지났어요. 양과는 절정죄 침국으로 가요. 소용녀가 말했던 그 장소로. 바람이 부는 절벽 위에 그가 서요. 아무도 없어요. 그는 내려다봐요. 절벽 아래 어딘가에 소용녀가 있을 거라고,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소용녀가 나타납니다.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었어요. 16년 동안 절정의 연못 속 깊은 곳에서 독을 치료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봐요. 이 장면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6년이라는 세월이 쌓인 두 사람의 눈빛. 수많은 상처와 오해와 이별과 기다림이 한순간에 녹아드는 느낌. 이 순간을 위해 작품 전체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신조협녀가 단순한 무협소설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재회 하나를 위해 1000페이지 넘는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전혀 헛되지 않아요. 제가 이 작품을 처음 읽고 나서 한동안 멍했던 게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에요. 파트 9 주제 깊게 파보기. 자, 이제 줄거리는 대략 다 말씀드렸고요. 이 작품이 왜 60년 넘게 사랑받는지 좀 더 깊이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주제, 사랑은 도덕을 넘어선다. 사부와 제자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건 동서고금 어느 사회에서나 금기잖아요. 그런데 신조협녀는 이 금기를 당당하게 깨요. 그리고 두 사람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죠. 이게 불편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김용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진짜 사랑은 타인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 사랑이 뭔지 정의를 내리는 건 세상이 아니라 두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주제, 출신은 운명이 아니다. 양과는 평생 매국노의 아들이라는 딱지와 싸워요. 하지만 결국 그는 그 딱지를 선택으로 덮어버려요.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자신을 증명하는 거죠. 저는 이 메시지가 참 좋아요. 태어난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세 번째 주제, 고독은 인간을 단단하게 만든다. 양과는 절벽 아래서 세상과 단절된 채 16년을 살아요. 그 고독이 그를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죠. 외로움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 이게 이 작품의 조용한 울림이에요. 네 번째 주제, 영웅이란 무엇인가? 곽정은 교과서적인 영웅이에요. 의롭고 충성스럽고 우직해요. 양과는 반항적이고 규율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요. 근데 결국 두 사람은 같은 곳에서 만나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지점에서 영웅은 태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으로 완성된다는 것. 파티임 신조협녀를 더 깊이 즐기는 법. 신조협녀에는 다양한 영상화 버전이 있어요. 드라마도 여러 번 만들어졌거든요. 1983년 홍콩 TVB판, 1995년 판, 2006년 황효명 뉴욕비 주연판, 2014년판까지 꽤 많아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처음 입문하기 좋은 건 2006년판이에요. 뉴욕비가 연기한 소용녀가 정말 소용녀 그 자체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차갑고 아름다운 그 이미지가. 원작 소설도 물론 강력 추천이에요. 번역본도 꽤 잘 나와 있어서 한국어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조 영웅전을 먼저 읽고 신조협녀를 읽으면 훨씬 더 깊이 빠져드실 수 있어요. 1부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이 2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아우트로. 자, 오늘 정말 길게도 왔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진짜 감사해요. 신조협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작품을 다시 정리하면서 또 한 번 마음이 뭉클했어요. 양과의 버팀이, 소용녀의 기다림이, 그 16년이 다시 가슴에 와닿았달까요? 이 작품은 결국 묻잖아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끝까지 버틸 수 있나요? 각자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조 3부곡의 마지막 3부 의천도룡기를 가져올게요. 또 다른 영웅,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행복한 그로서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돼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